우리 공화당 현장 지도부 회의를 국민의례로서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천막 당사 쪽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한 경례. 바로 다음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2017년 3월 10일 공권력 살인에 의해 희생당한 태극기 애국열사 5인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착석해 주십시오. (7월 8일) 근본 북한 목선 내 삼척한 저반 경계 작전에 실패한 육군 23사단 소속 정모 일병이 서울 한강 원효대교에서 투신 사망했습니다. 정모 일병은 삼척항 인근 해안 소초 상황병이었고 6월 15일 사건 당일 오후 2시부터 오후 10시까지는 근무를 샀으나 북한 목선 입항 당시에는 비번이었다고 알려집니다. SNS상에서는 북한 소형 목선 상황과 관련해 정모 일병을 조사하는 중 심리적 압박이 심했다는 내용이 유포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군 당국의 명명백백한 진상조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번 북한 소형 목선 사건의 진상과 관련해서 일차적으로 군의 경계 작전이 실패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삼척항 입항을 삼척항 인근 표류로 바꾼 주체가 누군지 축소 은폐 의혹은 아직도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청와대 안보실을 비롯해서 국가 안보 최고위층 가운데 그 누구도 책임을 진 사람은 없고, 국고 안보가 구멍이 난 이번 사건은 점점 미공석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 실체적 진실은 튼튼한 국가 안보를 당의 주요 정책으로 삼고 있는 우리 공화당이 적극 나서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북한 소형 목선 부당 입항 사건을 비롯한 담단 해안 소초 병사의 사명에 그 진상을 낱낱이 밝혀 국민에 알려야 할 것입니다. 지금으로서는 국회 국정조사가 아니고서는 그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없다고 생각하고, 국회 국정조사 실시에 다른 야당들도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윤석열 후보자는 동성애에 관한 입장에 관련해서 민주당 금태섭 의원과 한국당 김도욱 의원의 질의에 대한 법사위 제출 답변서에서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처벌받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 추구권이 보장되어야 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또한 동성애 동성혼 합법화 문제도 성소수라는 이유로 처벌받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 추구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서 방동성애 국민연대, 건강한 사회를 위한 국민연대, 생명인권 부모연합 등 7개 시민단체는 어제 문 대통령은 동성애 옹호자 윤석열 지명을 처리하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를 사퇴하라는 내용의 검찰총장 후보자 지명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같이 한 바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자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해서 거짓말로 국회 청문을 통과하려고 했고, 만나지 않았다, 추천하지 않았다, 이야기하지 않았다, 거짓말을 계속함으로 해서 윤석열 후보자가 이미 검찰총장으로서 부족하고 검찰총장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기에 기본적인 자질이 부족하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관해서 탄핵 자체도 결국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보여주고 있듯이 거짓의 탄핵에 의해서 만들어진 억지 탄핵이라는 것을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기 청문회를 통해서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윤 후보자는 동성결혼 합법화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고, 동성결혼 합법화에 대한 입장이 우리가 말하는 시민단체의 의견과 같다면 지명철회 이 이유만으로도 지명철회에 당하게 될 것이고,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청문회 과정에서 했던 거짓말은 본인이 검찰총장의 자격이 없음을 알렸을 뿐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자체가 거짓의 사내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하는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끝난데 오늘 그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가 열렸습니다. 저 전체 회의에서 우선 3월 10일 관련된 자료 요청을 20가지 정도를 했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것은 과연 그 당시에 경찰의 배치가 왜 전북 경찰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배치가 됐는가? 그 당시에 경찰, 소방, 서울시 간의 통신 기록을 제출을 요구를 했습니다. 또 안국역 4번 출구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질식 밟혀서 돌아가셨는데 그 안국역 4번 출구가 과연 왜 차단을 시켰는지 그거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달라고 했습니다. 안국역 4번 출구에 은빛 차단막이 쳐져 있었다 이런 증언이 있고 그것이 동영상에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유가족 대표분의 관할 경찰서로부터 정보 공개 요청을 유가족 대표분이 하셨고 정보가 시작되는 대로 해당자에 대한 고소고발 조치를 할 생각입니다. 현재로서는 5분이 돌아가셨고 그 5분의 억울한 죽음이 경찰의 방어벽, 잘못된 경찰의 방어, 또 경찰 스피커의 관리 부실 등등 이런 문제로 기결되고 있습니다. 왜 스피커가 떨어지는 차량이 올라가서 집회하는 분이 가서 운전을 하고 앞에서 왔다 갔다 할 그런 상황들이 왜 그 차에 많은 무기들이 실려 있었고 하필 문이 왜 열려서 열쇠가 꽂혀 있었는가 이런 등등 의문점들이 되게 많습니다. 두 번째는 2019년 6월 25일 천막 당사 불법 철거 과정에서 벌어진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임감용 경찰청장에게 분명하게 얘기한 것은 그 당시에 애국 국민들은 200명에 불과했고 제가 오늘 동영상을 틀어주면서 우리가 저항하고 우리가 폭력한 것이 없다는 것을 확실히 했어요. 그런데 200명을 진압하는데 2,400명의 경찰이 애워사고 또 500명의 서울시 공무원들이 진압을 하고 또 거기에다가 용역 깡패 570명, 우리는 470명으로 알았는데 우리 행정대집행 비용 청구에 보니까 570명입니다. 그래서 570명으로 수정을 해주시고요. 570명의 용역 깡패를 동원했고 소방이 100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명을 진압하는데 소위 말해서 행정대집행을 하는데 3,500명이 참여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경찰청장한테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 안에서는 아무튼 용역 깡패에 의한 무차별적인 폭행이 있었고 폭력 행사가 있었다. 그런데 경찰은 그 사고를 막기 위해서 경찰이 배치됐다고 하는데 무차별적인 폭력 깡패에 의한 폭력이나 폭행에 대해서 경찰은 방조했다. 그래서 이 폭력 방조죄로 다 걸리게 돼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고요. 진영 행자부 장관한테는 3월 10일 뿐만이 아니라 6월 25일 오늘 공개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우리 그 폭력 장면 유튜브를 방송을 틀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시청을 했을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법적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정 대집행의 요건이 있습니다.
그 여권은 가장 중요한 것은 형평성입니다. 형평성. 다른 행정대집행에 맞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고, 또 하나의 요건은 행정대집행은 건물이나 건축, 가건물 뭐 이런 데 대해서 행정대집행을 하는 것이지, 대부분 판례에서 사람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것 자체가 행정대집행법 위반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폭력을 행사해서 사람을 행정대집행법에 맞지 않게 드러내는 것은, 그것은 폭력뿐만이 아니고 행정대집행법에도 잘못됐다. 그래서 박원순 시장은 대단히 잘못된 결정을 한 겁니다. 또 하나는 어제 저희들이 정보를 받기로는 부천 쪽에 있는 조폭 간부 한 사람이 여기 와서 쭉 둘러보고 또 행정대집행 준비를 한다고 하는데, 만약에 행정대집행에 동원된 사람이 조직폭력배와 연관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연관이 있다 그러면 이것은 지금 도덕성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박원순 시장의 치명적인 문제가 생기게 된다. 그것은 조직폭력배를 동원해서, 그것도 폭력 조직을 동원해서 선량한 국민에 대한 집행을 한 거다. 이런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번째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우리 공화당의 천막 당사는 헌법 8조 1항, 헌법의 87년도 헌법 개정에 부차 개정에 광범위하게 정당활동에, 자유로운 정당활동에 대해서 헌법은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유로운 정당활동의 헌법 보장이라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당의 활동에 대한 제약은 가능하면 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이슈가 다르고 이념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정당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이 광화문 광장에도 녹색당이나 문화연대나 참여연대, 4.16연대가 불법 텐트 집회를 많이 했습니다. 또 불법 촛불 집회도 여기서 무수히 했지 않습니까? 또 민주당은 시청 앞에서 101일간 했는 그런 선례를 봐서 정당에 대한 자유로운 정당 활동을 막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것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고, 정당법 여러 군데에서도 그런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의 조례로 이렇게 정당법을 무시하고 헌법을 무시한 조치를 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거다. 그래서 박원순 시장뿐만이 아니라 이 문제는 법적 조치를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히겠다. 이 법적 싸움에서는 우리 공화당이 당연히 이기게 됩니다. 왜? 박원순 시장이 이 광화문 광장에 그동안 행했던 여러 단체들의 불법 행위하고 지금 우리 공화당의 상황하고 같은 상황이죠. 우리는 또 당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박원순 시장이 너무 잘못한 부분이 많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아무튼 우리 공화당의 천막 당사의 의로움이 우리가 우리 공화당을 위해서 천막 당사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억울하게 돌아가신 14분에 대한 진상규명을 하는 것은 정당이 해야 될 최소한의 정당 활동인 겁니다. 또 이것을 묻고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정당이 잘못된 정당이지, 이러한 진실 규명을 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정당의 활동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께서 이 어려운 천막 투쟁이 꼭 진실이 이기고 정의가 이긴다는 그러한 사항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한미일 관계가 최고의 악화 상태인데, 과거에 얽매여서 현재와 미래의 기업과 국민들에게 대단히 부담을 많이 주고 있는 게 문재인 정권입니다. 사고는 자기들이 쳐놓고 그 부담은 기업과 국민에게 주고 있습니다. 지금 북핵 폐기 협상이 이제 궤도에 올라오지도 않고 계속 안보쇼만 하다가
이제 미국이 어느 정도의 길을 잡고 가는 이 순간에 한미일 연합체제를 이렇게 무너뜨리면은 결국 좋은 것은 김정은 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대처해야 될 것은 이 아마추어도 아니고 새빨간 정권에서 외교뿐만이 아니라 안보 부분에 있어도 완전히 무능한 정권에 국민들과 우리 그 기업들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피해를 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내로남불도 자기들끼리의 얘기지 이게 국민의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상황이 되면은 이것은 이 정권의 도덕성뿐만이 아니라 이 정권의 이 정통성까지도 우리는 거론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한일 간의 지금의 관계, 지금의 경제 보복에 대해서 우리 공화당은 예의주시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세 사람을 전화 또는 직접 만나서 얘기를 들으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첫째 한 분은 아침부터 전화가 왔어요. 저 경남 통영에 사는 아주머니인데 왜 여기는 태극기 집회를 한 번도 안 하느냐. 지금 나라 돌아가는 고라지를 보니까 불안해서 잠을 못 자겠대요. 자기는 전직이 속기사기 때문에 블로그라든지 만들어 가지고 지금 나라 행편을 나름대로 알린대요. 근데 주변에 깜깜하다는 겁니다. 전혀 모른대요. 동네 사람들이 주위에. 그런 내가 그랬어. 아니 통영에 우리가 그 몇 차례나 작년 지방선거 이번에 보궐선거 몇 차례나 내려가서 집회하고 했는데 모릅니까 했더니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이 우리가 다니면서 지방 집회를 하고 있고 매주 서울에 집회하지만 이걸 알리는 문제, 집회를 사전에 공지해서 이 알리는 문제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줄 몰라서 못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부산 우리 집회할 때도 필요하면은 지역 신문에 좀 광고도 좀 돈이 없지만 좀 내고 또 우리 당원 동지들이 부산, 경남, 대구, 경북, 울산 그 일원에 있는 모든 친지들, 지인들한테 전부 문자 보내고 해서 맨날 며칠 몇 시에 어디서 우리가 우리 공화당 주도로 태극기 집회한다. 꼭 좀 참여해서 이런 동료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텐트만 지키고 서울에서 1, 2, 3부 하루 종일 땀 흘려서 집회만 하는데 만족해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이왕 고생하는 거 정말 앞으로 이 홍보 대책을 좀 적극 강구했으면 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두 번째는 이제 전북 익산의 출신의 대학 교수예요. 여자 대학 교수인데 전화가 왔어요. 제가 재작년에 그 특공무술하고 인연이 돼서 자기가 그때 사회를 보면서 축사하는 나를 봤다고 하면서 정말 장군님 요즘 하는 거 SNS 보고 유튜브를 보면서 너무 감사하고 자기들이 문재인 대통령이 돼가 정말 이럴 줄 몰랐대요. 그리고 자기만 그리 느끼는 것이 아니고 자기는 그 웰빙 리선가 하는 또 그 건강 단체를 만든 그 회장이래요, 자기가.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지인들도 많답니다, 우리 동포들. 이제 걱정이 돼서 그분들은 주로 호남 사람들이겠죠. 정말 문재인 이래 둬서는 안 나라 망하겠다 하는 얘기를 전부 이구동성으로 한대요. 그럼 내가 그걸 보면서 이 지식인층, 특히 지식인층을 중심으로 해서 이 문재인 정권의 실정과 나라의 심각성을 이제 정확하게 알아가고 있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문제는 그 밑에 일반 우리 서민 대중인데 맨날 TV 우리 공영방송만 보니까 전혀 모른다는 거야. 아직도 그 두 사람의 얘기를 내가 들으면서 지식층들은 나름대로 이 현상을 보고 유튜브도 보고 언론을 보면서 또 정부 하는 걸 보고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야, 이 사람 잘할 줄 알았는데 정말 아니다 하는 거를 확실히 알아가는 거예요. 이게.
또 이제 한 분은 자영업을 하시는 분인데 처음에 이 서울여가 우리 집회에 왔대요. 요즘 워낙 바빠 못 나오는데 정말 이 나라 큰일 났다고 하면서 지금 다른 정당 하는 게 다 봐도 대한애국당 시절 자기 했는데 이제 우리 공화당밖에 기대할 데가 없다. 정말 우리 공화당이 정말 좀 잘해서 장군님 나라 좀 살려주세요 하고 간곡한 전화가 왔다고 예언을 하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조은진 대표를 중심으로 또 우리 홍문종 공동대표님 오셔서 나름대로 여러분과 함께 투쟁한 결과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고생하셨는데 이 세 가지 교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서 우리 국민들이 정확한 현실 인식도 하고 확산시킨 데 우리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그 일본 아베 총리의 우리 경제에 대한 제재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전통적으로 한미 관계가 튼튼하고 한미 동맹이 틈새가 없으면 일본이 절대로 그 틈새를 파고들지 못하는데 한미 동맹이 균열되고 한미 동맹이 지금 틈새가 벌려지니까 일본 아베 총리가 이걸 치고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거는 지금 문재인 정권이 하고 있는 관제 종북 민족주의, 관제 반미 민족주의, 관제 반일 민족주의 연장선상에서 외국의 우방들이 현 정권에 대해서 심각한 판단을 내렸다는 증거입니다. 일본 혼자서 한 게 아니에요. 제가 이리저리 알아봐도 이거는 혼 좀 내겠다는 우리 우방들의 촉신은 여기서 끝날 게 아니라는 것이 지금 보여지고 있고, 지금 기관총을 쏘는데 소총 가지고 될 싸움이 아니에요. 현실인식을 다시 하고 외교 정책을 바꾸고 안보 정책의 틀을 바꾸는, 거기서부터 이게 치료가 되지. 무슨 힘이 있어서 경제적으로 뭘 대응한다는데 애꿎은 기업인들만 더 죽이지 말고 정신 차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정신 못 차리면 앞으로 경제 참사는 더욱더 어려워지고, 반도체뿐만 아닌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또 제재료가 또 예상되고 나오는데 잘못되고 있는 안보 정책, 동맹 정책 다 바꾸지 않는 한은 이 문제는 풀리지 않습니다. 이 정권이 자기들의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반일 감정 조정해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이 알파간 수순에 대해서 언론들이 제대로 보도를 안 하고 침묵하니까 국민들이 속고, 또 반일 감정 조성해서 지지를 확보하려는 주사파 정권의 음모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걸 모르면 이 문제 풀리지 않습니다. 정신들 차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대전에 한 지인으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우리 자유한국당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분인데, 대전 쪽에도 우리 공화당에 대한 인지도가 좀 올라가고 좀 새로를 얻고 있는 것 같다. 조금 흐름이 좀 이번 주에 많이 보인다면서 긍정적으로 더 많이 이렇게 활동을 해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당이 지금 하고 있는 노선과 투쟁이 엄청난 지금 당세 확장이라든지 향후 명분 축적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우리 당원 여러분들이 고생하시는 것이 여기서 다 하나하나 지금 열매를 맺고 있는 그런 현장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좀 고생스럽지만 같이 있게 투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들 6시 이제 기자회견 이후에 팟캐스트를 하는데, 오늘은 지도부하고 우리 당원님들이 하는데 이따가 또 같이 한번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계속 5시에 내일 현장 지도부회의를 하고 8시에 팟캐스트 합니다. 목요일 날은 9시에 저희들이 최고위원회 지도부회의를 9시에 하고, 오후 6시 기자회견, 8시 팟캐스트, 이런 쭉 진행되는 일정이 있어요. 이번 토요일 날은 133차 태극기 집회 지금부터 준비하고, 어제 태극기 집회를 통해 가지고 또 저희들이 뭘 준비해야 되는지 논의를 했고, 구체적인 이번 주에 주요 이슈가 뭔지, 뭘 가지고 저희들이 싸워야 되는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무더운 여름입니다만 전국은 보이지 않게 굉장히 뜨겁게 흘러가고 있다는 말씀드리면서 또 다른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난 7일 일본 아베 총리가 대한민국이 국제 대북 제재안을 지키고 있지 않다는 뉘앙스를 발표를 하고 나서, 오늘 우리나라 이제 성윤모 산업부 장관이 불화수소가 반도체 핵심 소재거든요.
이것에 대북 수출이 없었다. 그 내부 조사로 확인을 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또한 이낙연 총리 또한 그런 말을 했는데, 우선 아베 총리가 일단 먼저 불화수소나 이 특정 소재 그리고 특정 부품에 대해서 북한에 대한 수출이 대한민국에 의심되느냐라는 기자의 질문에 그럴 것 같다라는 뉘앙스로 얘기했지 정확한 소재나 정확한 품목을 찝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산업부 장관, 송윤보 장관이 가장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지금 일본이 우리나라에 제재를 가하고 있는 불화수소, 반도체 핵심 소재에 관해서 콕 집어서 북한에 수출한 적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부터가 일단 좀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무슨 말을 했냐면, 일본 아베 총리의 이러한 발언이 정말 문제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난 문재인 정권 출범하고 나서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모든 경제, 안보, 그 다음에 이제 외교 정책까지 모든 포커스가 북한에 맞춰져 있었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들, 좌파도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계신 대한민국 국민들, 그리고 지나가시는 국민들 또한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문재인 정권하에 대한민국이 또한 이제 자신들이 잘못하고 있는, 그리고 충분히 의심이 되는 일본의 정보기관과 심지어 미국 혹은 세계 국제 정보기관에서도 좀 의심이 되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자기들이 반성은 하지 않고, 그리고 아주 자신들이 뻔뻔하게 의심이 되는 상황에 대해서 해명은 하지 않은 채 지금 국민을 통해서, 그리고 언론을 통해서, 자신 정부의 입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일본 반일 감정을 선동하고 있는 이러한 자태는, 솔직히 지금 저는 어느 정도로 보고 있냐면, 이번 일본의 이제 우리나라에 대한 이제 수출 제재에 관한 부분은 이제 대북 노선에 대한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에 대한 마지막 국제사회의 경고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반일 감정을 호소하고 반일로 노선을 더욱 확장시킨다, 자유세계와의 단절을 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너머에 있는 길은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일본과의 과거의 감정에, 그리고 현재의 상황의 불만에, 분노에 휩싸인 대한민국 국민들이 반일 감정을 호소하고 갔을 때, 진짜 자유세계와의 단절이 왔을 때 대한민국의 경제가 절벽을 넘어선 나락으로 떨어지고, 대한민국 국민의 안보와 앞으로의 외교, 미래, 모든 국제사회와의 관계가 청천나락으로 떨어지지 않을까, 그러한 걱정을 하면서, 의식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과연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대북 제재안을 지켰을 것인지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질문을 해보고 답을 해보시는 것이, 그리고 의심을 해보시는 것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의 자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며칠 전 사기 사건으로 해외 도피 중이던 김대엽 씨가 필리핀에서 체포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생생하게 기억하시듯이 김대엽 씨는 2002년 대선 당시 이해창 후보의 아들 병역 비리 폭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폭로 내용들이 그 이후 검찰 수사 과정에서 모두 허위라는 것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물은 엎질러졌고, 허위 폭로 직전과 직후 이해창 당시 후보의 이 지지율은 12% 이상 급락했습니다. 그 결과 당시 노무현 후보가 2.3% 차이로 대선에서 승리했습니다. 이러한 이 거짓 선동이 더 이상 우리 사회에 난무해서는 안 되고, 우리 국민들의 정치적 판단을 흐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최근 이 선거법 추세는, 이전에는 돈 쓰는 선거를 막는 데 중점이 있었다면, 지금은 말은 풀되 의견은 풀되 허위 비방에 대해서는 벌칙을 상당히 강화하는 방향으로
계속 변화되고 있습니다. 강화되고 있습니다. 좀 전 이 김대엽 씨의 이 허위 폭로 이 부분 역시 지금의 선거법 추세라면 그야말로 심각한 선거법 위반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선거 결과를 다시 무효화할 수도 있는 그런 폭발력 있는 이 사안이 됩니다. 앞으로 그런데 그 당시 이 김대엽의 허위 폭로를 김대엽을 뭐 의인이라고 칭송하면서 정치적으로 이용했던 그런 정치인들, 그들은 그 이후 그 폭로가 허위라는 것이 검찰 수사 결과 명명백백하게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사과도 없고 그 어떤 국민들에 대한 유감 표명도 없었습니다. 앞으로 제 판단에는 우리 공화당이 국회 내에서 이런 허위 폭로뿐만 아니라 그 부분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사람들까지 공범 아니겠습니까? 함께 공범으로 처벌하는 그런 이 법 강화 규정들을 국회 내에 제기하고 앞으로 통과하기 위한 노력을 좀 하는 것이 어떨까 판단합니다. 아울러 좀 이따 김대엽 씨가 국내에 소환되면 당시 이 병풍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청문회까지 요구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을 이슈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이 김대엽 사건, 그 허위 폭로, 그것을 통한 이 대선 국민 민심의 어떤 호도가 우리 박근혜 대통령을 온갖 거짓으로 음해하고 왜곡하고 그런 허위 왜곡을 통해서 국민들의 마음을 좀 떠나게 하고 국민들의 여론을 호도하고 그래서 자기들이 탄핵으로까지 몰고 갔던 이런 어떤 과정과 상당히 유사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김대엽 병풍 허위 폭로 진상 규명의 과정을 통해서 자신들이 정말 그때는 그것을 사실로 믿고 그것 때문에 저 사람 안 되겠다 이렇게 판단했던 부분들이 정말 좀 잘못된 정보에 의한 또 그것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세력들에 의해서 전혀 이 다른 어떤 결과가 초래된 이 부분을 느끼실 때 지금 하나하나 밝혀지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허위 왜곡 이 부분들이 정말 이 하나로 모아질 때 이 부분조차 당신들이 그때 그 얘기 듣고서는 참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서 너무 실망하고 좀 화도 났었는데 이후 이런 부분들이 다 거짓이라는 것이 밝혀진다면 이게 잘못됐구나. 그 탄핵 자체가 허위 비방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세력들에 의해서 자기들이 정말 좀 잘못된 길로 이끌어졌구나 이렇게 느끼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공화당은 김대엽 허위 병풍 폭로 사건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들이 전후 맥락을 좀 잘 국민들께 설명하고 이 부분을 좀 이슈화시켜서 이후 박근혜 대통령에게 들씌워졌던 허위 비방 폭로라는 것들을 바로잡을 때 큰 국민적인 공감대를 얻기 위한 좀 준비 작업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런 건의를 좀 드립니다. 네, 우리 공화당이 생긴 이후에 저희가 창당한 이후에 여의도나 정치권에서 화두가 우리 공화당입니다. 우리 공화당 어떤 사람은 뭐 이름까지 시비를 걸어요. 우리 공화당이라고 해서 말할 때마다 우리 공화당 이렇게 해도 되는 거냐고 정관위에서 뭐 우리 공화당이라고 이름을 해주는 거를 뭐 다시 검토해야 된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우리 공화당이 지금 화두입니다. 근데 우리 공화당에 대해서 뭐 이렇게 아는 사람이 전문가가 많아요.
뭐 홍문정이가 뭘 했다, 조원진 대표가 뭘 했다, 만났다 안 만났다, 뭐 그런 얘기 있을 수가 없다, 뭐 어쩌다, 왜 이렇게 전문가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공화당은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그리고 이 땅에 젓발을 뿌리 뽑고 한미동맹 강화, 그리고 이승만, 박근혜, 박정희, 박근혜의 그 정신을 이어받는 우리 공화당, 이미 여러 가지로 천명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강령이 있고요. 또 이미 우리가 여러 번 공식 석상에서 얘기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 외에 뭘 그렇게 아는 척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요즘 TV에 보면은 심심치 않게 우리 공화당 얘기가 나옵니다. 그때 우리 공화당 얘기가 나오는 사람이 뭘 그렇게 자기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안다고, 박근혜 대통령이 그럴 것이다, 안 그럴 것이다, 했을 것이다, 안 했을 것이다, 뭐 어쩌고 저쩌고 했을 것이다. 참으로 요즘 TV나 여의도의 사람들을 만나면 참 여러 가지로 참 그 웃음을 자아내게 하는, 저 스스로 웃음을 자아내게 하는 이른바 우리 공화당 전문가들이 많다. 그래서 우리 공화당, 알지도 못하는 우리 공화당 전문가들은 잘 모르면 저희한테 물어보고 뭐라고 평가를 하든지, 아니면 정확하게 평가를 못하겠으면 입을 다물든지 하지, 제발 이랬다 저랬다 얘기하지 말아라. 제가 전번에 유세하면서 우리 애국 집회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한국당에 있는 많은 중진 의원들이 저를 만나고 싶어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우리 공화당 전문가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한국당에 있는 의원들은 하나도 문재인가 그렇게 했을 것이다, 뭐 뻥이다, 어쩌다 그러는데, 오늘도 제가 몇 사람 만난 건 어떡하란 말입니까? 예? 오늘도 몇 사람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죽겠어요.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TK 모 의원님 3선 이상 되신 분인데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우리 한국당 당원들은 우리 공화당 당원들하고 겹치는데, 자기 이제 한국당이니까 겹치는데, 우리 보러 이게 어떻게 하든지 한국당하고 공화당하고 같이 하든지 해야지, 이게 어디 살겠냐고. 제 얘기가, 제가 지금 만나서 그분이 나한테 한 얘기를 지금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제가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죠? 그러면 우리 공화당 전문가라고 그러는 사람들은 제발 입 좀 다물어 주세요. 뿐만 아니라 우리 무소속으로 있는 사람, 또 하여간 다양한 당에 있는 사람들이 다양한 정보도 주고 있고, 제가 전번에 그 말씀 드렸잖아요. 박지원 의원께서 저한테 대구에 공천 주면 자기도 입당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얘기 안 했습니까? 물론 저희가 입당을 받아줄 수도 없습니다만은, 본인이 회개하고 정말 죽을 죄를 졌다고 그런다면 모를까. 저희 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제발 아는 척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그와 일맥상통하는 얘기가 바로 우리 공화당 애국 텐트에 관한 얘기입니다. 애국 텐트에 관한 왜 이렇게 전문가가 많아요? 애국 텐트가 어떻다 저떻다. 대부분 지금 언론들이 우리 애국 텐트에 관해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 번도 와보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 그리고 JTBC가 됐든 몇몇 언론들이 와서 잠깐 찍어가고 그거를 자기들 나름대로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해가지고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사람들이 제일 호도하는 게 뭐냐면요, 우리 텐트가 무슨 불법 텐트인 것 같은 얘기를 계속해요. 제가 하는 얘기도 나왔더라고요. 여기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자기 의견을 표출하는 아고라 같은 것이다. 니들이 그렇게 그동안 썼지 않았냐. 여기 촛불을 비롯해서 세월호가 그동안 5년 가까이 썼고, 그 다음에 좌익들이, 그리고 니들이 말하는 진보 세력들이 여기를 계속 썼지 않았냐. 이제 우리 보수 우익을 대변하는 우리 공화당에서 정당한 우리 의견을 밝히고 있는 중이다. 우리가 무슨 폭도냐, 지나가는 사람을 때리기를 했냐, 물건을 강탈하기를 했냐. 우리가 하는 유일한 행위는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얘기하는 것뿐이다. 이게 어떻게 폭도냐.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지금 불법이라고 얘기하느냐. 지금 개고장이 수없이 왔지만
여러분들이 개고장을 그렇게 받았으면 그 불법 아니냐. 세월호 텐트는 얼마나 개고장을 많이 받았는데요. 그런데 거기는 뭐 민의를 대변하는 데라고 그래서 5년 동안을 가까이 놔뒀잖아요. 5억을 줬잖아요. 5억을. 그리고 2억씩이나 들여서 또 저기다 만들어 놨잖아요. 우리는 지금 당에다가 1억 3천 내놓으라고 박원순 시장이, 자기가 내야지 왜 우리가 내요? 깡패를 동원했는데 왜 우리가 돈을 냅니까? 우리 가만 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와보지 않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생각하고 싶은 대로 판단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판단하고 마음대로 생각하고 그리고 마음대로 해석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국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자꾸 주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아쉽다, 안타깝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텐트는 쓰레기 하나 없잖아요. 지나가는 사람 우리가 불편하게 합니까? 우리가 여기 지금 저기 현장 최고화 했는데 앞으로 지나가는 사람 우리 불편하게 해요. 깍듯하게 인사하죠. 그런 왜 우리를 마치 무슨 불법 집단인 것처럼 얘기하고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동원해가지고 무슨 불법 집단이라고 얘기하고 우리 공화당을 폄훼하느냐 이 말이죠.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 언론이 됐건 박원순이가 됐건 그 누구도 우리의 정당한 이유, 우리가 정당하게 지금 부르짖고 있는 우리 보수 우파 국민들의 목소리를 폄하해서도 안 되고 또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야만 결국은 본인도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좀 그렇습니다만 시장 해먹는데 지장이 없고 본인도 의정부란다. 맨날 의정부 출신이라 의정부 하다고 서울시장을 제대로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박원순 시장한테도 제가 다시 한번 와보라니까 여기 와보고 얘기하자고 와보지도 않고 맨날 좀 밑에 있는 사람들 뭘 듣고 뭐 어제 아까 조원진 대표 드리겠습니다만 여기 뭐 깡패들 동원해가지고 한번 뭐 순회를 했다는데 그딴 식으로 하지 말고 우리가 뭐 박원순 시장 오면 때릴 거예요. 커피 한 잔 주고 잘 우리가 대화할 텐데 왜 못 오냐고. 여기 시민들이 이렇게 모여있는데 왜 안 와요? 왜? 오시란 말이야. 와서 대화하자고. 그래서 뭐가 잘못됐는지. 그래서 박원순 시장 말이 오르면 우리가 저 텐트 거둘게. 와보지도 않고 뭘 우리한테 이런저런 얘기하는 건 정말 부당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우리는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의 의견이 관철될 때까지 우리가 정당한 우리의 의견을 이 광화문 광장에서 계속해서 펼쳐나갈 것이다. 그리고 우리 애국 시민들, 애국 국민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보수 우파 국민들이 우리 뒤에서 우리를 계속해서 응원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4개월 전부터 아무튼 제가 얘기하는 거는 제 얘기가 아니다 이래 말씀을 드린 거를 믿으시면 되는데 우리 그 당직자 당 사무처 중에 누구 한 사람이 대통령께 편지를 썼어요. 젊은 친구인데 근데 이제 오늘 제가 대통령께 편지를 썼어요. 마침 시간이 있어서 오늘 이제 쭉 여러 가지 사항들을 썼는데 그 우리 당 사무처 직원이 썼는 그 제목을 제가 아니까 그 사람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어떻게 본인이 안에 편지 내용이 아니고 제목을 어떻게 대통령께 편지의 제목을 내가 아느냐. 여러분 그만큼 대통령과 서로 교감을 하고 있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오늘 그 7월 31일까지 그 행정 대집행 돈을 내라 이렇게 왔어요. 그게 보니까 행정 대집행이 우리가 479명인 줄 알았는데 용역 깡패들이 579명이네. 579명. 거기다가 행정 대집행 총 금액이 야, 이 뭐 이 사람들 돈 펑펑 썼구만. 총 금액이 얼마냐 그러면은 1억 4,598만 4,270원. 여기 보세요. 1억 4천
598만 4,270원 이렇게 내서 579명에 대한 인건비하고 우리 또 이거 하늘에 드론 날라다니길래 뭐 드론 뭐 실험 하나 했더만 드론 사용료도 들어가 있어요. 드론 사용료가 440만 원. 그 다음에 두들기 패면서 자기들 다치지 않고 두들기 패면서 장애보험이 180만 원. 물품 보관소 사용한 게 150만 원. 저거들끼리 빵 처먹은 게 81만 원. 우유 처먹은 게 30만 원. 무전기 사용, 아니 무전기 사용은 무전기 한 번 써만 버리나? 무전기 사용이 49만 5천 원이야. 도대체, 그 다음에 얼굴 가리려고 마스크하고 기타 소모품이 284만 원. 이불 어디 잡는 모양이죠. 이불 구입력이 5만 원. 이래가지고 1억 4,598만 4,270원 이 들어왔는데, 이거 집행되면은 우리 당원들이 아마 1억 4천이 아니고 14억이 후원금이 들어올 것 같아. 14억이. 아직까지 우리 공화당을 잘 모르는가 봐. 이거 절대 집행 못합니다. 왜 집행 못하느냐? 물론 7월 31일 지나면은 자기들이 이제 국세 징수로 해가지고 우리에 대한 차압이 들어오고 하겠습니다. 우리 법적으로 조치를 다 하고 행정대집행이 법위반 한 사항이 너무 많아요. 뭐 폭력도 사람에 대한 폭력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한 80명이 진단서를 떼보니까 이게 검찰도 지금 머리 아프고 경찰도 머리 아픈 거예요. 거기에 동원됐던 597명 다 데리고 와가지고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유튜브 보니까 폭력행위 한 사람이 한 200명 되는 거야. 이거를 다 조사를 해야 되는 거야. 그게 그 사람들이 어느 폭력 조직에 속해 있는가. 지금 제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어느 지역에서 그 폭력 조직들이 올라갔다. 이런 제보들이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다고요. 전북 어디죠, 그죠? 거기서 또 들어오고. 지금 그 만약에 박원순이가 폭력 깡패들 조폭 조직들을 동원해 가지고 579명을 동원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진술해 가지고 양심 선언하면은 끝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 다음 오늘 경찰청장한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경찰들 지금 우리가 유튜브 다 조사하고 있는데 경찰들 바깥에서 2,400명이 지킨 게 아니에요. 폭력 사주한 거예요. 폭력 활동한 바깥에서 폭력을 경찰들이 있는 것은 사고가 터질까봐 방어를 하는데 안에서 폭력 행위가 벌어지면은 경찰이 개입을 해서 폭력을 못하도록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경찰의 의무예요. 그런데 바깥에서 폭력이 벌어지는데 그냥 사진만 찍고 경찰들이 가만히 있는 거. 이거는 폭력을 사주하고 직무유기를 한다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경찰, 그 다음에 기동대, 그 다음에 그 11기를 비롯한 대장 전체 다 고발 조치합니다. 여러분들이 함부로, 우리가 정당이에요. 여러분들이 함부로 그렇게 만만하게 볼 상대가 아니라고. 여러분들이 하면은 여러분 공무원 생활에 제가 한마디 얘기해. 서울시 공무원 저희들 유튜브 다 찍었어요. 그 다음에 경찰 바깥에서 폭력 사주하고 폭력하고 행위가 80명 100명이 다치는데 그냥 보고 있었던 사람, 이 사람들 우리 다 유튜브 다 찍어가 사진 다 갖고 있다. 이 사람들 우리 고발 조치 안 할 것 같습니까? 왜? 안에서 폭력 사태가 있는데 경찰이 방관하고 해서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경찰의 직무를 하지 못했다. 오늘 내가 경찰청장한테 공식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함부로 정당 행위에 대해서 개입하지 말라고. 이것은 헌법이나 정당법에 보장된 행위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 당원 동지들 기죽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기죽을 것 같으면 대한애국당 우리 공화당 만들지도 않았어요. 죽을 각오로 여기서 정권이 뒤집어지고 말이지 거짓과 불의와 업무 기획이 난무하던 광화문 광장을 정말 대한민국의 정의가 살아있고 진실이 살아있는 광장으로 바꿔야 될 의무가
책무가 우리한테 있다. 그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